희한하게 독서 이력에서 독서를 뺐는데도 맞습니다. 생기부가 독서로 채워지는 지금 사태가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와 없는 생기부의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것은 얘가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내 아이의 이야기, 테마가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인데 네, 총 맞아도 죽진 않을 겁니다. 이거 막아주나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를 이제 담긴 그런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은 만만치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느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주나요? 교직에 있는 친구한테 생기부 좀 아이들 불쌍하니까 좀 잘 써주면 안 돼? 자는데 뭘 써줘? 이번에 4년 장학으로 뽑힌 아이가 있거든요. 2.3인데 네.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부터 자꾸 점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꿈은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물음표로 시작했던 것이 느낌표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좋아요. 안녕하세요. 구플TV 최용훈입니다. 오랜만에 임성혁 수장님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1부터 고3까지 3년 동안 어떤 준비와 전략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입시가 다 끝났고 방학 동안이라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면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고1도 좋고 중등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예, 초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책을 또 쓰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나만의 답을 찾아라 이런 또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그렇죠? 총 맞아도 죽진 않을 겁니다. 이거 막아주나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를 이제 담긴 그런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은 만만치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좋은 책이 많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또 가이드 해주는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압축본을 한번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제 더 궁금하신 거는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번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굉장히 막연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부모들이 다니면서 직접 맞닥뜨리면은 어찌어찌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서 하기엔 좀 늦은 측면이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 알게 되면은 또 초등학교 때 알게 되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고 저도 얘기해서 최대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3 아이들에게 원서 쓸 때가 되면 네. 교과 전형을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되면 붙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통과가 안 되면 면접에 연결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얘기죠. 보통의 생기부들을 읽어보면 경쟁력이 있는 생기부와 없는 생기부의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경쟁력이 없는 것은 이벤트에 나열이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얘가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줄줄이 비엔나 햄소세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부분이 내 아이의 이야기, 테마가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롯데월드 가잖아요. 에버랜드도 가고 테마파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제공원이죠. 네네. 그러면 3년의 입시 과정을 준비하면서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드라이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내용들이. 그런데 드라마틱하고 뭔가 풍부하고 읽을 거리들이 많은 주제가 있다면 입학사정관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부터 왜냐면 이제 특목자사를 많이 지원할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로직을 잡을 거냐. 작년에 중학생들도 자소서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학생부를 읽어보면 실제로 읽을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개학을 하고 나서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생기부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 정도 틀린 거 고치고 제출을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내가 한 건 빠졌어. 그런데 내가 한 게 내 친구한테 들어가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나한테 들어와 있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서 물어봤죠. 야, 내용이 좋냐 안 좋냐? 자기 게 아니래요. 전공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많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정해야 되는.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고통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가서 세특의 경쟁력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러면 결과를 바꾸려면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로직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참 난감하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만 연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물음표로 시작했던 것이 느낌표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좋아요. 여러 번 들었던 얘기지만 뭐 좋네요. 항상 들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내신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럼 내신의 변별력을 어디에서 이제 커버할 거냐? 일단 학생부로 커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수능 최저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면접이 중요해지겠죠. 또. 예, 면접이나 이 학생부, 또 면접이 또 학생부하고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학생부와 세특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단 학생부를 네.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입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해질 부분이 뭘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은 교과 성적이 되겠죠. 네. 중등부가 됐던 고등부가 됐던. 그렇죠. 이제 내신 5등급이 됐다는 것은 완화됐기 때문에 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을 고지고대로 믿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표준 편차도 사라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부인데 네. 이 학생부의 경쟁력은 지금 실제로 상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고도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 시행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1단계를 통과했을 경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면접이 되겠죠. 서울대학교는 28학년도에 역량평가할 수 있는 면접 문항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를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시작되는 상황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3년 뒤에 내가 치르게 될 마지막 순간 즉 면접이 되겠죠. 수시라면 면접 문항을 놓고 거꾸로 설계하는 생기부가 된다면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로직이 정확하게 잡힐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기부가 아니라 면접을 중심에 놓고 거꾸로 설계하는 생기부를 만든다라면 네. 주제가 잡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IST,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생기부와 면접과 자소서는 한 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도 해야 돼, 교과도 해야 돼, 학생부 관리도 해야 돼, 면접도 해야 돼, 심한 경우는 사이드로 빠지면 자소서도 써야 돼. 이 5개의 축이 네. 맞아야 되는 네. 크게 보면 4개의 축이 균형 감각을 갖고 가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죠. 공부만 잘해서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바라보는 부분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학업 역량,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이전에는 전공적 합성이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과를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과에 맞느냐, 그리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걸 또 따지겠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공동체 역량을 보겠죠.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면 리더십만 보는 게 아니라 배려, 협력, 갈등, 나눔, 리더십 이런 전반적인 것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봉사활동도 외부권은 기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예, 학교에서 하는 것은 환경미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건 친구를 가르치자. 멘토링. 멘토링. 안 배운다 그러면 라면 하나 사주고 가르치자. 그 멘토링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멘토링은 이제 공동체 역량에 쓰여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행특에도 쓰여질 수 있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네. 멘토링 하려면. 꼭 국영수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다른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역사를 가르칠 수도 있죠. 아. 역사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아니면 내가 멘티가 되는 것도 방법이죠. 아예 멘티가 된다. 멘티가 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니까. 노력의 과정이니까. 네, 그것 또한 유의미할 거다라는 얘기죠. 멘티는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멘티도 사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네. 대표님 지뢰밭에서 안 죽는 방법은 뭘까요? 지뢰밭에서 안 죽는 방법이요? 네네. 지뢰밭에서 안 죽는 방법 모르겠는데. 네, 내 앞에서 살아남은 자의 뒷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죠.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합계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를 참고해보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범답 아니고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6명의 생기부를 전체적인 로직을 모두 넣습니다. 6명의 생기부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네. 보통의 경우에 예. 학생부 종합전형 내용을 보면 네네네. 발췌해서 파트별로 나와 있는 그렇죠. 여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내용이 있는 아이도 있고 2학년까지 내용이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제 전체적인 로직을 모두 다 넣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고 좀 부족한 내용도 있고 특목자사를 넣으면 거리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고 중심으로만 선별을 해서 일반고 중심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직을 잡을 때 좀 답답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보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면접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보자고 얘기했었고 네. 또 우리 합격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고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합격생의 생기부를 구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중3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너무 좋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좀 써도 됩니까? 예. 그런데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왜냐?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생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요번에 그 아이가 고3이 됐습니다. 이제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 얘는 물리학과야. 완전히 달라. 완전 달라. 네, 감사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기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신 공부하는 거고. 수능도 수능 기출문제 먼저 분석하고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도 미리 알고 나서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생기부의 기출이다. 생기부의 기출문제다.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네.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네네. 나의 스토리. 예를 들면 의대를 쓰는 아이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의대 하나만 겨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테마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그러면 나의 성장의 과정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 나의 개성과 나의 스토리. 자,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목차에 보면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장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있고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실제 합격자의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영남대 의대 합격한 아이는 영남대 의대는 교과 면접으로 합격을 했고요. 실제 이 아이가 지원했던 라인을 보면 영남대 약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수의학과는 6년 장학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런데 6년 장학인데 그걸 버리고 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라 그랬는데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바하고 있고 만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예비의 이 아이가 아마 6번으로 붙었을 거예요. 1점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이 아이 걸 생기부는 좀 독특해요. 경희대 스마트팜인데 처음에는 생명과 화학 쪽으로 가다가 여기에 AI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를 2년 장학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경희대 스마트팜학과는 추가 합격으로 해서 시립대 버리고 경희대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화학과 생물에 대한 내용과 AI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보통 보면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진로 희망사항을 물어보면 이게 몇 가지로 이게 대별이 됩니다. 생명공학과, 메디컬, 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어국문, 경찰행정. 아이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죠. 딱 찍어서 몇 개로 축약이 돼요. 해보면 한 7, 8개 정도 컴퓨터공학과, AI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면화시켜보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인교대 합격한 아이는 저는 서울대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점대 초반이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한양대 정보시스템 붙었고 그리고 경인교대 합격했고 서울대학교 1단계 통과를 했는데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아이 생기부는 너무나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인데 안타깝게 면접 때 교수님이 썼던 책을 생기부에 녹여넣었는데 그분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둘이 주고받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수능의 중요성. 결국은 성적이 안 되면 학생부도 필요 없습니다. 일단 1단계는 성적인데 그 성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언제 만드냐면은 중학교 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예잖아요. 이제 이걸 뭐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특 학문
항목마다 개선해야 될 내용 평가를 해서 이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기부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리라이팅하는 과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특 주제와 보고서 주제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이 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연관된 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특을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도 보실 텐데 특목자사를 고민할 때 3학년 때만 생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1학년 때부터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될지 이건 중고등부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밥상을 차리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주세요 할 때 밥만 주지는 않잖아요. 네. 반찬도 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반찬을 다양한 주제로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개념 탐구인데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죠. 개념 탐구라고 해놨습니다. 다양한 관점. 왜냐하면 유사학과까지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가 죽어도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2학년 때는 반찬을 차렸으니 이제는 맛의 깊이를 더하자. 그래서 곰국을 끓이자. 심화 탐구 과정으로 가자라는 얘기죠. 1학년 때 했던 주제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결된 주제를 심화 과정으로 끌고 가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맛을 더하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3학년에 가면 어떻게 하자? 얘를 가지고 곰국을 끓였으니 도가니탕도 끓여보고 홀랑탕도 끓여보고 응용과 적용을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 과목과의 연결을 해서 융합 과정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3학년에서는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인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차별, 불평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탐구 보고서를 쓸 때 그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까지. 결과적으로 이걸 하려면 진로는 어느 정도 1학년 전에 정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방향성이죠.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정해놔요. 최소한 계열 정도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융합형인 아이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을 때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시의 시작은 성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내가 누군지. 사실 어머니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속으로 나서도 잘 모르지 않나요? 모르죠. 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애가 말을 안 해. 얘 국정원 직원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최소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본인이 본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 과로 갈지 문과로 갈지 융합적인 성향인지 그리고 최소한 내가 논리적인 성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또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요과에 가야 돼. 이런 자기 특성에 대한 부분이 학과와 연결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 무슨 과가 대학에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처에 들어가서 25년도 모집 요강도 좋고 네. 26학년도 시행 계획을 다운받아도 좋고 해서 최소한 무슨 전형에 몇 명을 무슨 과에서 뽑는지 정도는 알고 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과들이 이런 과들이 있는데 요 녀석에게는 요게 좀 적합하겠네라고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애들을 융합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얜 융합형이야. 이제 이런 거죠. 융합형의 특징이 엄마들이 볼 때 이런 거죠. 다 잘해. 못하는 건 없어. 눈에 띄는 것도 없어. 다 못할 수도 있고. 네. 좋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아이들 보면 특징이 역량은 좋은데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 갖고 있는 거죠. 기뻐하셔야 됩니다. 21세기는 융합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놈은 도대체 모르겠다가 아니고 우리 애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융합인재다. 융합인재. 네. 뒤집으면 모르는 놈이다. 국정원이다. 좋아요. 그래서 네. 우선 이런 진로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서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알고 네. 최소한 계열 정도는 정해서 1학년 때는 밥상을 차리고 2학년 때는 곰국을 끓이고 3학년 가서는 응용을 하면서 적용을 어떤 하자. 적용과 융합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단계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 정도 고등학교 때 밥상 차리고 곰국 끓이고 응용 실무까지 하면은 대학 갈 필요 있나? 아니 무슨 고등학교 때 다 끝내고 오라 그러는 느낌.
느낌이에요. 입시가 끝내라가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꿈을 향한 도전이죠. 꿈을 향한 도전. 아니 뭐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이 네. 책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참고해서 로직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면 회계학과에 진다고 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거냐는 얘기죠. 1학년 때는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흐름을 좀 파악하고 2학년 때는 국제 회계 기준과 한국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 3학년 때는 조세 회피 등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러면 깊이를 더하는 거잖아요. 되게 쉽네. 갑자기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회계학과 1학년 때는 기본 지식을 내가 독서를 하면서 저 책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2학년 올라가가지고는 한국에서 넓혀 세계로.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역시 그것도 베이스는 독서일 거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고 3학년 때는 현실적인 문제랑 좀 결합을 시키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의 힘이죠. 요즘은 정안되면 사실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좀 추천해달라고 해도 그런데 이제 요즘엔 디텍팅을 하니까 디텍팅 한다 해보세요. 예, 다 가려내니까. 가려내니까 네. 너무 또 따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소스를 얻기가 힘들 경우에 아이디어만. 아이디어는 좀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네. 어렵지 않다는 생각보다 얘기입니다. 쉬운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모집 요강을 좀 다운로드해서 보시자 그랬는데 네. 대학 입학처에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절하게 대학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우리 학교 오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교과 준비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면접은 이렇게 하고 학생부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라는 내용이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식으로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 사례의 생기부도 들어가 있고요. 실패 사례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게 돼 있으면서 잘 돼 있는 학교가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 거. 네. 그러면 참고로 해서 보시라는 얘기 동국대를 가라가 아니라 예. 네.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생명과학과가 있는데 네. 1학년 때는 이게 유전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를 했어요. 윤리적 논쟁까지. 요 아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오 의약품까지 한번 가본 거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뇌질환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어 보실까요? 네. 1학년은 면, 2학년은 선, 3학년은 점. 점점점이 좁혀나간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바라보자. 그리고 2학년 때는 범위를 좁히고 3학년 때는 점을 찍자라는 얘기죠. 지금 이것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대학 교수의 논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게 아이들 썼던 내용입니다. 1, 2, 3 이걸 쓴다는 아이디어를 게 썼던 내용.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 학장 가능성을 했는데 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성적이 안 됐을 때 네. 도대체 과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 컴퓨터 공학과를 가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회 때도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딘가요? 소프트웨어겠죠. 그 아래 단계는요 AI겠죠. 그 아래 단계는요 빅데이터입니다. 그 아래 단계는 데이터 사이언스죠. 조금 더 내려가면 응용 통계가 될 수 있겠죠. 과가 되게 자, 많네. 본질적인 건 뭐냐면 네. 수학이 돼야 컴퓨터 공학과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벌써 과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나요? 6개. 다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약대를 가겠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의 중심엔 뭐가 있겠습니까? 화학과 생명이 있겠죠. 자, 성적이 좀 안 돼. 그럼 화학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인데 생명공학과는 정말 세잖아요. 여자아이들 대부분 보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인데 안 돼. 그러면 식물자원으로 빠져도 되겠죠. 아니면 동물로 빠져도 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나요? 화공생명학과가 되겠죠. 화생공이죠. 얘보다 성적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얘가. 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신소재로 가야 되겠죠. 더 나오네? 서울대 재래공 쓰면 되겠죠. 거기서 더 나왔어요. 약대겠죠. 약대인데 얘가 계속 올라가. 의대겠죠. 네. 옆으로 빠져볼까요? 자, 어디로 갈까요? 화장품으로 가도 되겠죠. 아니면 옆으로 가서 이제 기후재생 쪽으로 기후가 가면 뭐가 나오나요? 환경오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에너지공학으로 갈 수도 되지 않습니까? 아리백 나오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100%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또 신소재하고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나왔네?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이오를 합치면 바이오 의공학도 될 수 있는 거고 바이오 시스템도 될 수 있는 거고 신약개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과 과목 지금 다 연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어떤 전공을 픽스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덜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혀 아니다. 네, 좀 폭넓게 보자는 얘기죠. 1학년 때 내가 약대를 지원했어. 딴 데 쓰기가 애매가 아니고 약대를 지원했어. 1학년 때. 그러면 한 30개 정도 과 쓸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제가 지금 바이오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이오 메디컬도 있어요. 성대에 글밤에도 있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공학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3학년이라면 제 말씀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1, 2학년이라면 그리고 중학생이라면 뭘 하나의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넓게 보면서 아이가 성적도 봐야 돼요. 아니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내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좋아요. 죄송해요. 네네. 자, 신중의 신 내신입니다. 네네. 아니 약대를 찍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내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려가야죠. 그러면 위부터 아래까지 그림을 다 그려놓자는 얘기죠. 그러면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언니를 딱 정해서 생기부를 내가 만들었어. 근데 얘한테 내가 바뀌었어, 진로가. 또는 성적이 그렇죠. 바뀌었어.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만든 생기부가 있는데 아깝죠. 고3 가서 바꾸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네. 성인들도 인생의 진로가 막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들도 바보가 아닌데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기 요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그 면에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약대 가지고 한 30개 학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죠. 얼마든지 변형시키면서 선점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을 좀 가져보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없다. 한번 정한 진로 적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모집 요강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과들이 많네요. 500원. 대학이 기업과 연결되면서 시대와 연결되면서 필요한 과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많이 생기죠. 안 봐가지고- 없어지고 통합되고 새로 생기고. 안 봐가지고 몰랐어요 저는. 네네. 그런데 물리학과 화학과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문과를 중심으로 보면 많은 아이들이 문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선호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높죠. 이전에 신방과네 신방과. 그렇죠, 네. 언론 정보죠. 예. 옛날 신방과고 옛날. 요즘 신방과 없어요. 요즘 신문 방송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언론 정보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진짜 그러네. 우리 네. 때는 신방과였는데. 그렇죠. 최고였는데. 따봉이죠. 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이전에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죽어도 가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내신 2.9. 쉽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얘 생기부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의 미디어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를 어떻게 바꿨냐면 중국어과로 바꿨어요.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언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심리학도 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소비자 심리가 들어가니까 광고 홍보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언어잖아요. 특파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독일어가 됐건 프랑스어가 됐건 일본어가 됐건 잡는다면 거기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무역학과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로벌 시대니까. 네. 글로벌 경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중국어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면 어디가 있겠어요? 심리학과 쓸 수 있겠죠. 또 옆으로 가면은요. 사회학과 갈 수 있겠죠. 사회학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점수가 정말 안 좋아. 근데 그 대학은 꼭 가야 돼. 철학과를 쓰면 되겠죠. 윤리적인 측면이니까. 미디어 윤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철학과 쓴다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아니 우리 애 보고 자판 깔으라는 얘기냐. 아니죠. 철학과는 누가 갑니까? 로스쿨 관련한 아이들이 철학과를 간다는 얘기예요. 깔고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원서를 쓸 때는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부터 자꾸 점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꿈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대학 때 전공한 거 가지고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많아요. 네. 제가 관광학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학. 네,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입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한 거 가지고 쭉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본은 뭐가 돼야 된다. 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겠죠. 수업에서의 궁금증이 될 겁니다. 아니 궁금한 게 없으면 탐구할 게 없잖아요. 없죠.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그러니까 머리가 고파야 되겠죠. 좋은 편으로 하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적 호기심. 자, 그걸 뒷받침을 뭘로 할까요? 독서죠. 근데 고등학교 시작하면 네. 3월부터 아이들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도저히 나오질 않습니다. 없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읽을 수 없으니 발췌독을 추천을 해요. 필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읽고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독서를 좀 많이 하자. 책을 읽지 않으면 어휘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뭔 말인지 몰라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네.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 네.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문제만 잘 읽어도 성적은 오른다. 네. 문해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맞습니다. 뭐 전부 우리 다 스마트폰 들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가족 전부 다 문해력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가 지금 중요하죠 사실상. 초등학교 때도 뭐 사실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애들한테 너무 또 강하게 공부시키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네. 중학교 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널널합니다 제 생각인데. 왜냐 중학교 때는 대부분 내신이 쉬워요.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고등학교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뭐 대학 과정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이라는 게 절대평가로 좀 쉬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남은 시간들에 사실은 독서를 좀 많이 해놓으면은 올라가서 생기부 쓰기가 정말 좋아진다. 그리고 네.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관심사도 찾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사실 독서가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린 다 알고는 있어요. 쉽지 않아도. 그렇죠. 독서가 생기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과목별 세특에 녹여넣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녹여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쓰시는 행발, 행동 특성상 예. 여기에도 녹여넣을 수 있고 만병통치약이죠. 공부의 시작은 네. 독서다. 희한하게 독서 이력에서 독서를 뺐는데도 맞습니다. 생기부가 독서로 채워지는 지금 사태가. 그 기본 로직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1번 수업에서의 궁금증, 호기심. 2번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3번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쓰던 수행평가를 하던 발표를 하던 영어 시간에 에세이를 쓰던 이렇게 연계하자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1학년이었다면 2학년에 올라가면 이 주제가 심화과정으로 연계구도를 가지고 움직이자라는 얘기죠. 아까 회계학하고 그 생명과학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3학년 때 정말 맛깔나는 생기부를 만들자란 얘기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면접에서 시작하는 세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독서의 중요성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28학년도 정책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SNU 역량평가 면접 예시 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13개가 나와 있는데 네. 제가 다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융합적 과제 수행 그다음에 분석적 주제 토론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주제를 주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면접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어디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교과와 다 연계구도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교과 연계구도니까. 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교과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녹여낼 거냐라는 걸 가지면 과목별로 단원별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1학년 때부터 녹여서 넣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수학에 노동자와 건강 데이터라는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노동과 건강이라면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자, 건강이면 의학적으로 갈 수도 있고 보건관리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노동이면 사회적 불평등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그 데이터니까 결국에는 응용 통계 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수학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발췌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건강에 대한 연구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전체 항목을 놓고 하나하나 과목별로 세부적인 탐구할 주제들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 5개씩 만들어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책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 연구 많이 합니다. 연구 엄청 하시네.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좋겠고. 서울대가 앞에서 보니까 네. 이건 이제 예시 문항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요게 사실상 우리가 독서라든지 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데 또 응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문항이니까 이런 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연계구도를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 때 가서 보니까 평소 때 공부했던
연구했던 내용들이 면접 문항으로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죠. 정말 좋죠? 그렇죠. 연구 많이 한다니까요. 자, 네. 다음 볼까요? 네. 바이러스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네. 지구 온난화면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면접 문제죠, 면접 문제. 그렇죠. 아까 네. 면접 문제에서 가지고 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극지방의 얼음이 녹습니다. 미생물이 나오네요. 그러면 전염병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후와 환경, 인간의 면역 체계에 대한 문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갈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우리 애기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또 요즘 제가 챗GPT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사용하겠지만은 요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요 내용을. 그래서 요거하고 챗GPT하고 대화를 나눠요, 학생이. 네.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궁금증을 파다 보면은 또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됩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챗GPT한테 책도 소개해달라 그래. 그럼 챗GPT가 책도 소개해줘요. 그럼 이제 그 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애가 고1인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 이럴 수 있는데 충분히 AI 이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럼요. 막연했던 내용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면 네. 적용 가능한 영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사실 지금은 AI를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GPT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하고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예쁘죠. 예. 예, 감마로 만든 겁니다. 아, AI로 만든 거죠? 그렇죠. 아, 역시. 네. 그러니까 예. 야마보단 낫습니다. 감마가. 야마토.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서를 쓰거나 수행평가를 할 때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만들 때 네. 날 세야 되잖아요. 날 세야죠. 아니, 엄마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이런 걸 활용해보라는 얘기죠. 간마로 만들면 되는 감마, 거예요? 아. GAMMA. 아, 무료인가요? 무료로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 되면 유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소주 한 잔 덜 드시면 이거 쓰고도 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술 한 병만 덜 드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세특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주제 선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만들고 성장 발전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이죠 이게. 네. 수업에서 궁금해야 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주제를 탐색해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합격했던 생기부를 보니까 이런 구도로 움직였어. 이런 주제들이 있었어. 그걸 갖고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막연하게 뭐 블로그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널려 있다라는 얘기죠. 널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특을 만들 때 구조는 세특은 선생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확인 과정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가 뭐다? 학생의 성취 수준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과목명이 들어가고 단원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무엇을 탐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뛰어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줌 이런 식으로 사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옴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의 성취 수준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채특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게끔 먼저 구조화시키자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네네. 내가 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면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정은 뭐냐면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다 기록하니까 그래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지금 입시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은 기록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쓸 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작성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 실제로 이건 관심의 영역이니까. 아, 그러니까 보고서를 요런 느낌으로 작성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네. 구조화로 가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렇게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을 했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했었고 선생님 따라가서 토론도 해봤었고 네네. 그 결과 내가 이렇게 보고서 쓰게 됐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특강을 듣고 나서 감상문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보면 특강 제목이 무엇이고 누가 해 내용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 강의를 듣고 나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갖게 된 관심은 무엇이었고 심화 탐구로 무엇을 해보고 싶고 이게 배우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보면 두 번째가 탐구 과정인데 아까 독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DBP나 리스나 키스 등을 통해서 논문 검색도 해보고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뭐 모를 때마다 교무실에 뽀로로 찾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입학사정원 입장에서 모를 때마다 교무실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그런데 뭐 했니?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너는 뭐 했니? 네.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될 때 선생님께 찾아가면 유의미하겠죠. 뭐 모르면 뽀로로 가고 걔 뽀로로 됩니다. 자, 그다음 탐구 결과를 보면 네.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다라는 거죠. 보고서도 썼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성장의 과정을 보여줬다는 걸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교사의 그래서, 평가? 예. 참고로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실제로 해보셨어요? 네, 이건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한번 써본 거예요. 첫 번째 보면 국어 2단원에서 탐구 내용이 뭐냐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가 두 번째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체계적으로 중세어 어휘가 현대어로 변화한 사례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발표나 토론 과정에서 동료들과 연구를 공유를 했고 비판적 질문에 대응하며 논리적 완성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학업적 성취도를 올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변화가 단순한 발음의 변화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과 블라블라에서 뭘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았으며 비판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더불어서 여기 이제 또 한이 나온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국어사 연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보이며 추가 연구를 계획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도록 학생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은 뭐냐면 계약을 하면 아이들이 생기부를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교는 수정을 해서 제출한 걸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아이가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부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조사 정도만 고치는 경우가. 그런데 미리 세특을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세특을 수정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이거는 결과적인 거잖아요. 결과를 만들기 전 과정 그 노력의 과정에서의 아이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출발해도 좋은데 아니라면 교과 던에서 예를 들어서 2단원에 자연과 환경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갖자. 나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길들은 많으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되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가 썼던 책이 하나의 어떤 지표가 돼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서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목수면 예를 들면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자율주제 탐구 시간도 있고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니까요. 수행평가도 있고 수행평가가 써줄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되고 그다음에 수정 시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나 봐. 그렇죠. 네.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네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건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가 했던 부분이 만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씀을 드려서 넣어야 되겠죠. 했던 거 네네.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쨌거나 쓸 거리를 이제 학생이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결론적인 건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진 선생님 모르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거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느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주나요? 웃긴 얘기죠. 애가 한 게 없는데 뭘 써줘요? 어떻게 써 선생님이? 그죠. 교직에 있는 친구한테 소설가인가?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기부 좀 아이들 불쌍하니까 좀 잘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자는데 뭘 써줘? 그렇죠. 아니 수업을 안 듣고 퍼즐로 자는데 뭘 써주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꾸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 성적 관리를 잘하자. 2번 평소 때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3번 수능 관리 잘하자. 4번 여기에 있는 면접 때 말 잘하는 걸 뽑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부족하고 이번에 중대 4년 장학으로 뽑힌 아이가 있거든요. 2.3인데. 네. 근데 이 아이가 두 개를 답을 못했어요. 면접 때. 네. 그래서 저희는 손잡고 떨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다시 확인하니까 4년 장학이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다음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예, 한번 네, 찍어보죠. 2.3인데 4년 장학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그 아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대가리가 단단해요. 그게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얘기죠. 도대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학생부를 썼길래? 네,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예. 제주 남영고에 있는데 내신이 2.3인데 4년 장학을 할 수 있나? 네. 예. 거기는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그 아이는 1년간 자기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으니까 좋게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렵게 생각했던 생기부 관리, 그다음에 세특 관리가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여기에 합격생의 이름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때 내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좀 잘하는 아이들은 수능 정도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좀 합니다. 네.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대도 어차피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중학교 때 내신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널널하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독서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다 보면 얘가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1 올라가면서 진로 계열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면을 이제 만들고 그걸 점점 선점으로 이제 구체화시켜 가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건 역시 교과 수업에 집중하다가 호기심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이제 독서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보고서를 쓰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AI랑 대화하면서 충분히 가다듬고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그러면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전반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서 마무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말자.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도전하자.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여기 서울대 의대 합격한 아이가 사실 얘가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기는 합니다. 일반고 학생이에요. 그런데 원서 쓰기 직전에도 펑펑 울었던 아이예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며칠 전에 어머님이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간절함, 3년간의 어떤 고통의 시간,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결과를 보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돼서 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쉽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대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쉽게 얻는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힘든 길로 가야지 또 맞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잘 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또 우리 그 요 책에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장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